네, 여야의 공천 심사 결과 발표는 3일절인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자, 민주당 9번째 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를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친문 핵심으로 알려진 삼선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안산갑에서 친명계 원외 인사인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자,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비명계를 겨냥해서 수박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표현을 썼습니다. 쓰레기, 바퀴벌레, 빈대,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이 표현들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단호히 질타해야 된다고 생각하라고요.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 어떤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양자 경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경선 결과 발표를 놓고 여러 해석들이 있었죠. 뭐 비명 횡사, 친명 횡재, 또 친명 단수, 비명 또는 친문 경선,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현역계 친문계 의원인 전해철 의원이 지금 양문석 전 위원과 경선을 맞붙게 됐습니다. 자, 하위 20%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20% 점수가 깎인 상태로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이 경선 결과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자, 노브주 필립, 아까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 양문석 위원에 대한 어떤 혐오 발언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경선까지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경선에 붙이는 건 저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경선을 통해서 승부를 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 임혁백 현 공관위원장님의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정말 뭐 존경받던 석학 아닙니까? 예. 정치학 교수 중에서도 뭐 민주주의 연구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그 이분이 생각하는 헤이트 스피치는 뭘까 궁금해집니다. 헤이트 스피치라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이런 거에 대해서 증오감이나 적대감을 부추기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어떤 근거를 하냐? 인종, 피부색, 성별, 뭐 장애,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하거든요. 예. 우리는 이에서 뭐 인종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외국처럼 뭐 유대인이나 흑인이나 이런 차별적 발언 이런 거 많지 않습니다. 뭐 종교적으로도 우리나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되게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 좀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저거에 대해서 상대방도 아니고 무슨 동지들 아닙니까? 같은 당 사람들? 쓰레기, 바퀴벌레, 빈대, 수박은 정말 애교죠, 여기에 비하면. 예. 근데 이런 발언들이 헤이트 스피치, 정말 증오감, 적대감을 죽이는 발언이 아니다. 이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혐오 발언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발언이시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뭐 경선을 참여시키지 않을 정도다 그러면, 아니면 뭐 감점은 해야죠, 저런 것들은. 그래야 저런 같은 동지들에 대해서, 같은 당 동료들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분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저는 다른 분도 아닌 민주주의 연구로 평생을 바치신 석학께서 저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경선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친문계에서는 자,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과거 악연 때문에 이렇게 비명의 자객을 지역구로 보낸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훨씬 더 폐륜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트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 측에 공동조사 의뢰 내지 공동수사 의뢰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공동조사 의뢰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저 장면은 이제 과거에 2017년도에 민주당 내 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네. 자, 해경군 김 씨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그 트윗을 뭐 아들의 의혹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을 놓고 굉장히 양 캠프 간 이재명 캠프와 문재인 캠프의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전해철 의원이 문재인 캠프에서 활약을 했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혹시 지금의 어떤 그 꽁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미친문계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공천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구원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번 공천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2018년도입니다.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정상회담이 있을 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때 평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치단체장 중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접경 지역이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는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아마 불쾌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태 이후에 사실 벌어진 게 바로 쌍방울 이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하기 위해서 쌍방울 그룹을 이용을 해서 결국 방북을 추진했던 바로 그런 사건이 이제 이 결정적이었고, 자, 이 부분도 전해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 해경군 김 씨 이 문제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본인이 법정에 가서 굉장히 아마 고생을 했고 또 부인도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행적 중에서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 도저히 본인 입장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전해철 의원 제가 볼 때 하위 20% 받을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관리도 열심히 했고 또 본인이 이제 행안부 장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친문에서는 그래도 이 상당히 이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바로 이런 인물들, 홍영표 의원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어떤 이 경선에 대해서 앞으로 볼 수 있는 그 프리즘은 결국 이재명 대표 정치 행적에서 발목 잡았던 사람은 무조건 이번에 아웃이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공천 결과 발표자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결국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후보와 또 다른 후보들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당선이 되는 거겠습니다만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 갑에 단수 공천을 받고 5선에 도전하게 됐고요. 자, 오늘 과연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를 들었다던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고 5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인영 의원이 이 서울 구로 갑에서만 7번째 공천입니다. 그러면 6번 하고 하면 벌써 24년을 이 지역을 갈고 닦아왔다는 얘기인데 진짜 오랫동안 이 지역에 터줏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장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거 말고도 좀 친명계에서 하도 왜 친명 학살이냐 또 친명계를 이렇게 홀대하느냐라는 거에서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어 봤는데 희비 엇갈린 친문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이인영, 고민정, 윤건영, 정태호 의원. 경선에 붙여진 사람들은 전해철, 노영민, 윤영찬, 송갑석 의원. 컷오프 된 사람은 현재 임종석, 홍영표 의원 정도가 지금 친문 중에 눈에 띄는 분들 중에 이렇습니다. 네. 이거를 놓고 봐봐라. 지금 단수 공천도 이렇게 4명이나 있지 않냐. 이게 무슨 친문 학살이냐라고 이재명 대표나 공관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의 공천이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시끄럽다라는 얘기는 나오곤 있는데요. 이런 공천 잡음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그 원인 자체를 뭐 계파 갈등에서만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구는 254개가 이제 되었고 그 지역마다 각각의 복합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마다 발생하는 모든 이해관계들을 단순히 계파 갈등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뭐 이른바 친명과 친문의 계파 갈등이 이번 공천의 화두였다라고 한다면 당수 공천을 받으신 의원들, 특히 이제 친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을 설명하긴 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파 갈등이 민주당 공천의 뭐 하나의 본질적인 이유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이제 프레임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은 민주당이 4년 전에 현역 의원들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역 민주당 의원들과 원외 경쟁자들이 경쟁을 벌이는 그런 지역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고 프리미엄 없이 현역 의원들에게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그대로 들이대고 있다는 것, 즉 혁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는 것은 현역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또 눈에 띄는 공천 발표 명단 가운데요. 올드보이로 불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정동연 전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둘 다 현역과 현재 맞붙게 되는데 호남에서는 지금 경선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컷오프되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뭐 이 올드보이들은 좀 출마를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속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경선 원칙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경선을 붙게 됐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살아남을지 과연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과 민주당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현주 의원, 뭐 민주당에서는 뭐 3명의 여전사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자,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의 전략 경선지로 가게 됐습니다. 자, 과거 이재명 대표가 환영했던 모습, 이현주 의원의 출사표 한번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제안한 전략 경선에 참여하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겠지만 나라와 당을 걱정하는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무관심과 무전략 외교 등 실정을 제대로 감시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이 있는 곳은 출마 투사표를 던진 곳은 경기 용인정입니다. 자, 3인 경선입니다. 박성민 전 대통령 청년비서관, 이현주 전 의원, 이현욱 전 GH 사장,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인 출신 1호 영입인재 강철호 전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이 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박성민 전 청년비서관은 여기가 지금 이탄희 의원의 강 변호사님, 여기가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잖아요. 네. 그 전에는 표창원 전 의원의 그렇죠. 지역구였고 뽑아주면 불출마하고 뽑아주면 불출마하고 그래서 이 계속 바뀌니까 민주당의 텃밭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이거 또 왔다가 또 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를 지금 박성민 청년비서관이 하고 있어요. 네, 박성민 비서관은 표창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왔던 이탄희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고 근데 그 두 명이 지금 용인 지역과는 큰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용인은 철새도리지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서 자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꽃집 하신대요. 예,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자라왔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현욱 GH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명계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가근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택의 바로 옆집에 어떠한 선거 캠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저 GH에서 계약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참 친명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현주 의원까지 가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나 이현우 GH 사장이 이 용인 정 지역과 어떠한 큰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탄희 의원이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략 지역구가 되었다라면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은 뭐 꼭 박성민 비서관이 아니어도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저는 이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이제 민주당에 다시 입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친문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본인이 뭐 서울 쪽으로 가느냐 경기도권으로 네. 가느냐 이야기하는데 몇 군데를 돌려봤지만 여론조사를 돌려봤지만 크게 좋지 않은 것으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비어있는 용인 정 지역구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삼인 경선에서 것들이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께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이현주 의원이 저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 글쎄요, 저는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이번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 공천에서 관심 인물이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결국 경기 하남 갑에 전략 단수 공천됐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과거 여러 발언들을 많이 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재명이가 좀 외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하게 연설을 해주고 손 꽉 잡아주고 화이팅 해주고 했지. 안 지키면 내가 멱살 잡지.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건데 이 누나 무서운 거 알지? 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의 책임론을 두고 친문 세력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분화하고 있는 것 듯한 느낌인데, 자, 추미애 장관은 결국은 하남갑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지금 하남의 현역 의원이 민주당의 최종윤 의원인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지역이 전략 공천지로 분류가 됐고, 어떤 지역 연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건 아니죠. 공관위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전략 공천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어쨌든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근소하게 이겼던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곳이 험지가 아니라 양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주필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에서 될 만한데 추미애 전 장관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곳에 가서 좀 싸워서 이겨오라고 보낸 겁니까? 나름 유리한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의원을 그래도 전 의원을 나름 배려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현역도 불출마했지만 저기 지금 하남 갑과 아울러 분구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지역구인 거죠. 그렇죠. 그게. 예.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지역구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선 후보에서도 근소하게 이겼고, 더더구나 지금 미사 신도시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층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이라 그랬죠. 아까 얘기한 좀 전에 얘기한 이현주 전 의원, 또 전현희 전 추미애 전 의원, 그다음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추미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 배려했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러나 두 번째는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야말로 중량급이면 서울 지역에 출마해야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전사 3인방으로서 바람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하남으로 가는 건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의 체급에. 그런데 문제는 당에서 성동갑이라 중성동갑, 임종석 전 실장 지었고 용산 동작을 거기다 송파갑까지 예. 여러 군데 여론사를 돌려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출마를 못 시키고 저와 같이 하남에 공천했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본인으로서는 그다지 그렇게 썩 당선되더라도 크게 빛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아직 국민의힘 후보는 공천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누가 맞붙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또 한 명의 논란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와 붙는 사람이 경선을 돌리게 됐는데 누구냐 하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공천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경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지역도 이제 현역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맞대결이 있는 건데, 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아버지 후광 받아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오영환 의원도 이거 원칙 없는 경선 결정은 결코 용인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번 그 총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다가 결국은 문석균 씨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떨어졌고 다시 복당을 해서 지금 또 나온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보네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도 이 세습 논쟁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당에서 경선을 붙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관 출신입니다. 근데 본인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저 현실 정치가 부딪히고 또 지역구가 여기가 이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오랫동안 다져놓은 거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서 이 밀착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문석균 씨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이 후광을 입고 이번에 이제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아마 이번이 좀 유리한 국면 같아요. 뭐 그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선거가 보면 정말 오랜만에 듣던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이 민주당에서는 다시 복귀해서 선거전에 나서는데 얼마 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불출마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좀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분들 세 분들 앞으로 뭐 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수 한 번 더 쌓아서 본인들 고향에 가서 더 국회의원 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그동안 정치에서 뚜렷한 성과, 뭐 국정원장까지 하고 뭐 대선 후보까지 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까지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당대표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후배들한테 좀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후배들도 새롭게 나설 텐데 본인들이 또다시 이렇게 다시 정치 무대 중앙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민주당 내에서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마이웨이를 선언하면서 최근에 강경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 반면에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좀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사람의 목소리 연달아 들어보시겠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까지 우리 당에서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 변호사님, 저희가 화면으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양희 원영도 가서 만나서 위로하고 또 저렇게 다른 의원들 여러 사람 서 있죠. 예, 떨어진 사람들을 주로 위주로 만나고 다니면서 고민정 의원, 최기원 의원 사퇴했으니까 또 저희 가서 또 인사를 나누고. 예, 또 이인영 의원도 있네요. 예, 송갑석 의원도 있고요. 저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 안 보이는데 안민석 의원도 있고 홍영표 의원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위로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는 0점 받은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이 나오니까 역할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글쎄요, 저는 뭐 역할에 대해서 서로 이분법적으로 나눠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두 다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혁신과 단합이라는 단어가 둘 다 좋은 단어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정말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 공천에서 혁신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 아래 현역 의원들에게도 사실 날카로운 칼날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공천 갈등도 일어나고 또 잡음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혁신의 길은 가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공천하에 혁신도 이루어야 되는 것도 분명한데요. 근데 그렇게 또 혁신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잡음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받으시는 또 구성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또 다독여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또 단합을 해야 한다라는 또 지도부의 앞에 있는 또 어려운 숙제라고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앞에는 혁신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되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공천 과정에서는 혁신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혁신의 시간이 가고 또 단합의 시간이 올 때는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줘서 당내 구성원들을 향해서 뭔가 단합의 메시지를 내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의원님. 혁신, 단합 다 말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인성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타인의 아픔,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 그건 정치인의 저는 가장 근본적인 자질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저게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홍익표 의원은 저렇게 이제 탈락한 의원들 만나서 이 설득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김성태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분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한 분이다. 예전에 드루킹 특검할 때 단식도 하고 해서 이 당에 정말 기여를 많이 하셨다라는 칭찬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결국은 본인이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란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 걸어서 형님 꼴찌던데요? 라고 이야기해서 사실 문학진 전 의원은요. 2017년부터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예. 자, 한 번 전화로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딴 사람이 공천 탈락에 대해서 그냥 웃음으로 넘겨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이 기본적인 이 품성에 있어서는 나오는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저게 뭐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인성이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여러 가지 공천 잡음 논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어렵게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과 당규 그리고 1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아주 세세한 특별 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독립된 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있는 국회의원님들 또 도전하시는 후보들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많은 새로운 인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홍영표 의원은 홍영표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매우 부적절하다. 도대체 어떤 판단인가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이번 총선에 도전했던 김지호 전 당무실장이죠. 김지호 실장이 경선에서 진 다음에 공천 승복, 총선 승리 저런 SNS 글을 올린 거에 그 사진을 올렸더니 저 사진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오랜 나의 동지 김지호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동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어떤 의원들한테는 영점 받은 의원도 있는데요 라고 네. 했고 본인의 측근에 대해서는 동지, 고맙소 이렇게 하니까 누구는 동지고 누구는 빵점짜리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적 공감이죠. 본인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번에 이광재 전 의원이 분당에서 공천이 되면서 김지호 부실장이 최근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스피커로서 굉장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할 때도 김지호 부실장이 본인 SNS에 앞으로 그냥 편안하게 일본 여행 가시라 이러한 얘기를 올리면서 정말 이 지도부는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이후에 영점 받은 사람도 있던데요 라고 하면서 웃었죠. 그러면서 최근에도 뭐 헬스장에 갔다가 나오면서 친명, 비명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깔깔깔 웃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지금 탈락을 하고 있는 공천 과정에서 탈락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당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었지만 그 당선을 위해서 다 같이 원팀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 원팀이 되는 것을 와해하고 있는 그 중심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선택적 공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모습들이 글쎄요 민주당의 앞으로의 총선 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 공천 과정 오늘 공천 발표까지 짚어봤고 국민의힘 공천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